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우리 국어의 전체 중에서 문학,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 2부는요, 우리가 고전 시가 세트를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 소설 세트를 하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꼭 얘기해 드려야 되는 얘기지만 2022 수능 예시 문항이라는 걸 제가 요 앞에 1부에서도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겨서 체크를 한다든지 또 뭐 자기가 공부하는데 옆에다 늘 곁에다 두고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능이 바뀐다는 거지. 그냥 화작하고 원매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되나 보다. 그냥 이런 정도의 변화만 알지 세부적으로 독서나 문학에서도 또 화작이나 원매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에 관해서 평가원이 뭐 상세한 설명 대신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예시를 보여준 그 2022 수능 예시 문항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조짐들, 양상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파트로 지금 우리가 1부, 2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학의 파트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현대시 파트와 그 다음에 오늘 다룰 현대소설 파트는 이제 2022 수능 예시 문항의 체제를 따른 이번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다루었던 고전 산문 세트, 설화와 고전 소설을 엮어서 복합 지문을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또 지금부터 볼 오늘의 첫 번째 고전 시가 세트 같은 게 바로 대표적으로 문학 파트에서 변화한 지문 구성 방식입니다. 그것들을 유념하면서 지금부터 이번 시간 문학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죠. 시험지의 8쪽입니다. 22번에서 25번 고전 시가 세트로 가겠습니다. 그 변화의 디테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뭔가 설명문을 하나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뭔가 논문의 한 부분을 따왔다. 문학 연구자의 논문, 또 혹은 뭐 설명문, 뭐 교과서의 어떤 그 설명 진술, 뭘 주제로 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달을 소재로 한 연정 시가, 고전 시가 들에 관한 어떤 줄글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지금 가, 나, 다, 라, 마 무려 5편이나 되는 고전 시가가 녹아 들어가 있어. 글 한 편 안에. 즉 이건 작품들 사이의 맥락이라는 게요. 이런 줄글을 통해서 내용 진술을 통해서 그대로 산문적 진술로 맥락이 제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원래 생각해보세요. 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일부에서의 현대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작품 가, 나 이렇게 줬을 때는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이나 맥락, 상호 텍스트성 같은 것들이 작품 지문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나. 문제를 풀면서 얘네가 왜 엮였구나 하는 것을 물론 읽으면서 감 잡는 게 더 뛰어난 독해 실력이긴 합니다만 문제를 통해서 그게 비로소 이제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바로 여기에 가나다라마 작품 5개를 엮어 놓은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다 되고 있는 거야. 그 큰 흐름의 안에, 글 흐름, 내용 흐름 안에 작품들이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는 방식이 바로 2022 수능 예시 문항에서의 아주 새롭게 선보인 그런 패턴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수능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어떤 형태들이 아주 오래전에 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따질 필요도 없는 정도로 옛날이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문학 지문에서 가 이래가지고 뭔가 평론 글 같은 걸 주고요. 나 작품, 다 작품, 뭐 라 작품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시도가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거 말고 이건 아예 전체 글 안에 가, 나, 다 작품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란 말이에요. 자, 이 형태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식의 지문 구성이 2022 수능 예시문항에서는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을 엮어 놓은 걸로 이렇게 쭉 제시가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시조가 4편이었나 뭐 그렇게가 제시된 게 나왔었고요. 그 마지막에 뭐 살구 이런 시조 가지고 제시된 걸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 그런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기출 중에 그걸 특별히 다루면서 그 새로운 패턴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혹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설명을 들었을 테고, 혹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세트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개길식 문학에 가서 그 강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네요. 운문의 기출 분석 중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몇 강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고전시가의 연정이라는 주제 그랬습니다. 연정, 이게 주제야, 그죠? 그다음에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루겠다 이거지. 여기서는 이러한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 1문단에서 핵심은 뭐냐면 애정 문제, 연정을 다룬 그런, 말하자면 사랑시, 그런 작품에서, 고전시가 특히 시조들 안에서 달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달이 어떤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을 하니 그 기능을 몇 가지를 지금부터 열거해 보겠다, 이런 식의 사인을 1문단에서 준 거죠. 됐죠? 자, 먼저 애정시조에서 달은 첫 번째,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배경. 그럼 이제 밤에 뭐 이별하나 보지, 그치? 봅니다. 달 뜨자 배 떠나니 인제 가면 언제 오리. 그럼 봐. 달 뜨자 배 떠나니까 출항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게 밤인 거고, 그걸 알려주는 어떤 그 소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이네. 그렇죠? 인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창파에 가는 듯 돌아옴새 이랬는데요. 돌아옴새 하는 건 뭐 돌아오겠다, 돌아오소서, 돌아왔으면,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 밤중만 지국총소래에 애 끝난다 타여라 그랬는데요. 뜻하여라 그랬는데요. 밤중에 지국총이라는 게요, 여러분 왜 어부사시사 같은 데도 나옵니다만, 지국총이 배에서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로, 이게 원래 이제 이건 한자 표기가 됩니다만 찌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를 한자로 이렇게 의성어를 표현한 거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국총 소래, 그러니까 이건 배 운행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죠, 그죠? 그 소리에 애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여라 이런 거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이 여기 단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 달이라는 것은 이별의 시간, 그 배경에 활용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에서, 자,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데 달이 사용된 경우가 해당되겠네. 가는요, 맞죠? 자, 가의 달은 화자와 임이 달밤에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데 활용되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요걸 통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기능,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데 사용되는 달을 하나를 봤어. 그 다음에 다음으로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지금 다른 작품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죠. 나와 달을 통해. 나를 봅시다. 객창 돋난 달의 두견이만 우지진다 그런데요, 여기 의가요, 이런 거 고전시가 읽을 때 알아둬야 되는 게, 요 의가 오늘날 현대어로 치면 관형격 조사 의가 아니라 이건 애로 봐야 되는 거야. 그쵸? 현대어로 치면. 그러면 객창 돋는 달에 두견이만 우지진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달의 두견이로 관형격 조사로 이해하면 두견이 오브 달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객창 돋는 달에, 객창이야. 그러면 뭔가 어디 여인숙이 됐든지 어디 타향에 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여기 나옵니다만 이제 객리라고 해서 객지에 있는 동안이라어 객지에 와서 이 창을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거기 달이 이렇게 돋고요. 두견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런 거 되게, 두견새는 처량한 한스러운 소리, 슬픔을 환기하는 소리로 주로 많이 관용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달이라든지 두견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막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죠. 왜? 엊그제 님 여희고 하물며 객리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엊그제 임을 이별한 상황이고, 거기다 또 여기는 지금 객지이기도 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겠냐 말이야. 밤중만 난간에 의자야 지는 달만 하고선 뭐 이상하게 이러고 끝났다? 그죠? 이 뭐 지는 달만 어떻게 본다, 뭐 바라본다는 거야? 지는 달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달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러고선 말이 어정쩡하게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뭔가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이런 경우의 시조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진 않는데요, 실제 시조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은 노래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게 말하자면 독서물로서의 시조를 생각하죠. 문학작품으로 읽는 대상으로 볼 때는 이러고 끝나는 게 이상해. 근데 이거 원래 시조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왜 요즘은 그런 할아버지들 잘 안 계시는데 남학생들은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 어디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탕 안에 몸 담고
정사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들 시조창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할 줄 아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조창으로 부르다 보면 노래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뒤에 뭔가를 다음 구절을 갖다 더 붙일 수 없는 이제 어떤 악곡의 형태가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뒤는 우리가 충분히 뭐 밤중만 난간에 의자야 지는 달만 바라본다든지 뭐 그런 말이 보통 오겠죠, 그죠? 그냥 짐작 가능하니까 여기 생략돼 버리고 만 건데 어쨌든 어정쩡하게 미완성의 형태로 끝났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끝났다는 게 이따가 문제에서도 보겠습니다만 문제에 활용되고 있는 출제 요소인 거죠. 자, 다는요.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난 옥적소래 그랬는데요. 주렴에 굿을 이렇게 달아놓은 발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쳐놨는데 달이 비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멀리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가 있어? 옥피리 소리가 들려. 그죠? 천수만하늘 내 어이 도단한다. 그러면 여기에 내라는 게 뭐야? 달하고 옥적 소리야. 얘네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 큰 오랜 많은 그 한을 너희들이 어찌 도두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이 도두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달도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 서러움을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달이고 여기도 뭐야 천수만한을 도두는 그런 달이네. 맞죠? 천리에 아주 먼 거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매불망 잠 못 들고 임 그리워하면서 전전반측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시조로 많이 만나죠, 그죠? 고전 시가에서 시조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서정시에서는 특정한 소재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다의 달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나와 다의 달은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미 발생한 이별이에요. 앞에서 뭐야? 여기서도 이미 엊그제 임여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천수만한을 왜 도두느냐고 얘기했고 천리에 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별은 이루어진 거야. 그죠? 자, 그렇게 수심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는 달에 관한 나 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한 애정시조에서 달은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임을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죠? 자, 이미 내 옆에 없을 때 임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달이 하기도 한다. 그럼 지금 세 가지 나왔어. 첫 번째,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데 달이 쓰일 때도 있고, 두 번째, 임과 이별한 나의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환기하는 그런 요소로 쓰일 때도 있고, 세 번째 뭐 임과 나 사이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임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달이.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내 마음 버혀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라내서 저 달을 만들고 싶다.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있어 고온님 계신 곳에 가 비천하나 보리라 이랬습니다.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정철이 쓴 시조인데요.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저 달을 만들고 싶다. 왜? 저 달이 나와 임 사이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 달을 만들고 싶어. 구만리 장천에 번듯하게 뚜렷하게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치어나 보리라. 그러면 내가 직접 임을 보지 못하니까 저기에 내 마음이 저 달이 돼가지고 저 하늘에 걸려 있으면 나도 저 달을 보듯이 임도 저 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임 바라보는 그 달이 달빛이 결국 임한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직접 임을 못 봐도 내 마음을 저기다 달아놓으면 그 달빛이 임에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임과 나 사이에 연결의 매개가 되는 게 지금 달인 거죠. 마는요. 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전 비친 달아. 그럼 잡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 앞에 비친 달아. 꽃 같은 우리 님이 앉았더냐 누웠더냐. 자, 그 예쁜 고운 우리 님이 지금 앉아있더냐 누워있더냐. 나는 못 보지만 달 너는 볼 수 있잖아. 그죠? 님의 창가에 닿을 수 있으니까. 저 달아 내 본대로 일러라 소식이나. 이건 자 달아 네가 본대로 나한테 좀 알려나 줘라. 임의 소식이나. 앉아있던지 누워있던지 잘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다오 이런 얘기죠. 요것도 봐요. 약간 소식이나 알려다오 알고 싶구나 뭐 이런 게 뒤에 있으면 좋겠고 적어도 본대로 소식이나 일러라 이렇게 도치가 돼버리면 그냥 문장이 완결되기는 할 텐데 그쵸? 뭔가 이대로 끝나면 내 본대로 일러라 소식이나 이러면 또 아까처럼 약간 찜찜하게 뒤에 뭐가 필요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라와 마는 저 보세요. 다른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와 임 사이를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춰줄 수도 있다. 그래서 라와 마의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지만 임 역시 어느 곳에서든지 달 아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을 통해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라, 마 봤지만 두 작품은 전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달이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그 달이 돼가지고 그 달빛이 임에게 가 닿는다든지, 아니면 달아, 나는 못 보지만 너는 임을 볼 수 있으니까 본대로 나한테 알려달라든지. 그쵸? 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설명해서 봤는데, 우리 문학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한 시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시조와 달을 바라보며 임을 그리워하는 외국의 시가를 비교해서 읽는 활동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중국의 당시, 일본의 와카 등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대나 나라가 달라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사실 여태까지 있잖아요. 문학 시험은 전국 단위의 시험에서 외국 문학이 시험에 나온 것은 물론 옛날엔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런 게 수능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옛날이고, 최근에는 어쨌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문학을 어쨌든 시험에서 다룬 게 기본이었는데, 요렇게 봐요. 사실 사랑을 다룬 노래, 시가,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달, 이건 뭐 어느 사회든 다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어떤 문화권이든 다 달을 바라보면서 임 그리워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요소를 이제 세계 문학과의 공통적인 요소로 추출해보고 25번 문제에서처럼 진짜로 당나라 시를 한 편 가지고 와가지고 외국 문학과의 연결 지점을 시도해본 참신한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은 25번 문제를 열기 위한 세팅을 쫙 마지막에 했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세계의 다른 나라의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충분히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막 그게 되게 큰 문제로 막 이렇게 막 제시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하나 정도는 이렇게 곁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자, 의미 있는 시도였고요. 22번 봅니다. 가에서 마의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1번 가의 달은, 가 보면서 답해 보세요.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 왜? 달 뜨자 배 떠나니 그랬죠? 화자와 이미 헤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밤에 배가 떠나는 거야. 딩동댕. 나의 달은 화자가 타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왜? 여기가 객리라 그랬고요. 근데 객창에 돋는 달이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을 돋우는 역할,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 공부할 때 했었죠. 다의 달은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그런데 다가 보세요. 자,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야. 근데 그 주렴에 비친 달이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했다. 이거부터 이상해요. 그죠? 자, 옥적이라는 소재와 어울려 임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냥 여기에 달은 쓸쓸한 옥피리 소리와 어울려가지고 쓸쓸한 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부각하는 분위기, 무드를 조성하는 데 쓰이는 조명이야. 달은. 그러니까 3번 틀렸다는 거지. 오케이? 이 지금 다 작품이 등장한 어떤 맥락 안에서의 그 달의 역할 역시 뭐 내면을 빗대어 표현했다든지 그런 설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다가 아까. 맞죠? 3번이고요. 4번 갑니다.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 왜?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저기다 갖다가 달을 만들고 싶다 그랬으니까. 투영된 건 맞죠? 서로 떨어져 있는 임과 화자를 이어주는 매개물. 이게 그 자리에 라하고 마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모여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임과 나 사이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임 사이를, 임과 나 사이를 매개해 준 거. 자, 마의 달은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임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달자. 그죠? 나는 못 보지만 임이 앉아있더냐 누웠더냐 너 본대로 말해다오. 그랬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2번 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자, 23번 갑니다. 보기의 A에서 E 중 가에서 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요. 보세요.
요게 A, B, C, D, E 5개를 갖다 밑줄 그어서 긋게 마련이고요. 이 보기는 일부러 이렇게 1번 A, 2번 B, 3번 C 이런 선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그런 보기란 말이야. 즉 요거 하나하나 밑줄 긋는 것들이 다 출제 요소로 활용할 아이들이에요. 그죠? 의도적으로 만든 보기입니다. 자, 시조는 형식적 제한이 견고해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을 얻어야 하므로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이런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5가지를 늘어놓은 거야. 생각해봐요. 제가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5개를 만들었다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요. 사실 5개만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진수를 여러 개를 더 해놓은 다음에 5개만 밑줄을 긋는 방법도 있고 일부러 5개만 교묘히 끌고 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5개가 이 시조의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의 대표적인 5가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작품들에서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요소 4가지와 찾을 수 없는 1가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5개 임의로 구성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별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거. 이별과 관련돼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국 총소리 했던 가에 청각적 이미지 나왔지. 그다음 나에는 어때요? 두견이 우짖는 소리 나왔지. 또 다에는 막 옥적 소리 나왔지. 그러면 충분히 확인됐네.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 확인됐으니까. 그다음 2번 뭐 B는 뭐냐면 이별한 후에 심적 고통을 불면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것. 잠 안 오는 거 얘기하는 거. 그럼 다에서 아까 뭐라 했어? 잠 못 들어 하노라. 그게 직접 나왔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나에는 직접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도 불면의 상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나도요. 그러니까 역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C는요. 수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 자, 숫자 언급되는 것. 천수, 만한, 천리, 구말 했었으니까 확인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인화된 사물의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떠넘기는 것. 그건 진짜 내용적인 요소인데 이 중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답이 4번이에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의 임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 거기 아까도 뭐라 그랬어? 마지막 작품에 꽃 같은 우리님 이랬으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이 4번입니다. 됐죠?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식구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요 내용들을 선지에다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조에 관한 장르 설명을 주는 보기를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직접 자기가 더 능동적으로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서 이 문제 유형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참신하다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이 또 훈련상 경험해 보기에 좋은 아주 그런 그 연습 대상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4번 문제 나와 다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요. 나, 다 두 작품만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나와 달리 다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근데 반복이라는 건 시조에서 뭐 고전시가에서 가사에서 뭐 현대시에서 심지어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다 반복이 있는지를 막 찾지 마시고요. 일단 더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서 하나만 틀리면 자 적절한 거에서 하나만 틀리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연쇄라는 말, 연쇄는 뭐예요? 연쇄라는 건요,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연쇄라는 말이 선지에 사용되면요, 그냥 이것도 연쇄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연쇄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게 연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여기 지금 나하고 다에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나와 달리 다는 어쩌고 볼 것도 없어요. 나에도 다에도 연쇄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1번 답이 될 수 없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는데 2번 다와 달리 나는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생각해 볼 만하겠다. 다와 달리 나는 그랬어요. 다와 달리 나는 나에 보니까 객창 돋는 달에 그랬고 마지막에 지는 달만 이랬거든. 그럼 봐. 특정한 소재 달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시간의 경과 뭐 돋는 달, 지는 달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의 경과 나에 있어. 근데 다에는 특정한 소재 뭐 그게 달이든 아니든 간에 특정한 소재를 활용해서 시간의 경과를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네요.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게 좋겠다. 그죠? 3번 나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다.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혹은 가까운 경치에서 먼 경치로 이런 시들은 지금 둘 다 아니야. 그런 시의 시상 전개를 보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며 고통을 견디는 모습. 자,
재회를 확신하는 게 이 나와 다에 어디 있어요? 여기선 지금 외로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근데 곧 뭐 곧이든 아니든 어쨌든 임을 만날 것이다 라는 저 그 확신하는 그런 내용,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죠. 나와 다는 모두 종장의 마지막 구절을 불완전하게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나만 그렇고 다는 안 그렇다 이거지. 그쵸? 그리고 절반쯤은 마도 거기에 해당되긴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번도 틀린 거지. 특히 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죠? 자, 그러면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25번 문제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학생이 수행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려놓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은 당나라 장약허의 춘강화월야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애정시조와 비교해 읽으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세 가지 기능, 기억에서 디귿.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기억은 뭐?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 거. 두 번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 세 번째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다음의 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해보기 바랍니다 했어요. 한번 이 시를 감상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련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때를 비추고 있으니 주렴 사이에는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듬이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네. 보세요. 달이 말이야. 지금 여기 이제 핵심은 달이니까, 그치? 이제 여기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달을 매개로 해서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게 이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했었고 여기에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달은 말이에요. 헤어진 이의 화장대를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주렴 사이에는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또 다듬이돌 위에 털어도 다시 옵니다. 다듬이돌 위에 달빛이 비추는데 그걸 털어낸다고 그게 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달빛이 계속 어떻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게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조차 흘러가 임을 비춰보리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달은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외로운 상황이니까, 그치? 외로운 상황에서 헤어진 이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자꾸 털어보려고도 하고 걷어서 없애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안 없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다고? 가련한 거야. 그런 자기의 모습이. 그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어. 왜? 헤어졌으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서로 멀리 떨어진 임과 내가 서로 같은 달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들을 길은 없다 그랬어. 그 들을 길이라는 건 뭐? 서로 얘기를 나눠서 사랑을 속삭이거나 곁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차단돼 버린 거지. 헤어졌으니까. 달빛조차 흘러가 임을 비춰보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달빛을 따라서 임을 비추겠다는 게 아까 예를 들면 라 같은 작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시적 발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작품과 엮어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되겠네. 자,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 즉 뭐야? 헤어지는 시간 배경이 되는 거, 그때 활용되는 달. 그 기억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별한 이후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 방금 봤던 당나라 시가. 그러니까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 즉 기억에 해당되는 건 찾을 수가 없겠군. 딩동댕. 맞죠? 맞네.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얘 답이 될 수 없겠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화자가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러니까 이 달빛이 없애려고 해도, 안 떠올리려고 해도, 안 보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꾸 임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래 진짜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가련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니까 가련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딩동댕. 맞았네요. 털어도 다시 오네 라며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 에잉, 그게 아닌데요? 뭐 다른 화자의 수심을 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달이 화자의 수심을 유발했다는 말은 가능할 텐데, 털어도 다시 오네라는 건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수심을 덜어내고 싶은데 수심을 덜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4번 갑니다.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달이 임과 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을 매개해주는 기능에 해당되는 디귿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달빛조차와 임을 비춰보리라를 통해 이별한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상력을 발휘한 거니까
달빛을 따라가고 임을 비추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디귿에 해당되는 사례로 딱 요거 둘 다 언급이 가능하겠네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 세트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문제가 뭐 과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작품도 뭐 별로 감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시조에서 연애, 연정에 관련된 뭐 이별의 외로움 뭐죠 이런 시조 읽는 거 감상하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2 요 세트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카피하려고 노력한 2022 수능 예시 문항에 비하면 조금 더 문제의 어떤 그 난도랄까요? 이런 거 조금 낮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도 자체는요, 좀 성공적이었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이 지문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특히나 다른 나라 문학과의 이 연관성을 25번 문제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세트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은요, 요런 식의 방식, 즉 설명문 안에 작품 녹여놓는 방식은요, 물론 제일 고전 시가 파트에서 구성하기가 제일 용이합니다. 출제하는 입장에선. 그렇겠죠? 왜? 이렇게 뭐 그 예시문항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시조 같은 거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봤자 뭐 사설 시조라고 해도 부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적이니까 몇 개, 뭐 한 4개, 5개 이런 정도의 작품을 집어넣어서 짧은 글 한 편을 만드는 게 지문의 과다한 길이를 유발하지 않고도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파트가 사실은 제일 이런 지문 구성을 하기가 제일 유리하고 용이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도를 할 때는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가원이 항상 이 고전 시가에다가만 이런 방식의 지문 구성을 두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평가원은 이런 사인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만 내지는 않을 거야. 막 판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문 구성, 다른 세트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시도합니다. 창의적으로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고전 산문이라든지 현대 소설, 뭐 아니면 현대 시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로는 한 2편 싣는 거는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두는 것. 그랬을 때 지문을 실제로 그런 걸 만나면 덜 당황하게 된다는 사실도 제가 얘기를 해두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문학의 마지막 세트인 26에서 29번에 해당되는 현대 소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경의 새 선물이 실려있죠? 자,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읽어본 사람도 있을 테고,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였고, 과거에는 무슨 그때 문학이었나 국어였나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었고, 이전 교육과정입니다만 아마 요번 교육과정에는 안 실려 있는 걸로, 제가 문학 교과서에는 안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요, 은희경이라는 아주 센스 있는 작가의 1990년대에 나온, 중반에 나온 작품인데, 센스 있는 작가의 데뷔작이었는데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예전에 그때 읽었었고, 작가와는 그 후에 등단한 다음에 이슈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동아리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뭐 같이 저녁에 얘기도 하고, 또 막걸리집에서 또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했던 기억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고, 읽어본 사람도 아마 이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의 선물이라는 이 작품에는요, 여기 지금 나라는 12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등장해요. 근데 이 나는 어렸을 때 큰 상처를 입었어요. 여기 지금, 자,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해요. 그래서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기 싫어서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그럼 딱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나가 엄마로 인한 상처가, 심리적 상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죠. 그죠? 자, 나가요, 사실은 지금 외갓집에서 자라고 있어요. 외할머니랑 이모랑 또 외삼촌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빠는 누군지도 지금 뭐 존재도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쯤에 만나게 됩니다만,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나가 아주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이제 세상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잖아, 너무 어려서 너무 큰 충격, 심리적 충격을 받은 나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 얘가 아주 똘똘한 애고요. 영악한 아이고요.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철들어 버린 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어떤 그 서술자 나를 설정한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재미인데, 그것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때로는 간파하고 때로는 폭로하고 요런 아주 영악한 12살짜리 너무 일찍 철든, 근데 상태는 되게, 상황은, 처한 환경이란 건 되게 안쓰러운 그런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 진희라는 아이가 바라보는 이모, 또 외삼촌, 막 뭐 이모의 친구 경자 이모, 뭐 이모가 좋아했던 남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근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숨기는 방법,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처리되어 있는 것도 시험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에 쓰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선택한 것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죠? 일찍 나를, 누구보다 일찍, 중요한 건 이거, 나를 숨기는 방법이라는 것, 이게 이제 설명이 뒤에 나올 것이고, 그게 이 작품에서, 이 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죠. 봐.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보세요.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 이건 봐. 진짜 나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라는 건 이건 가짜 나죠. 그러니까 실제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가짜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야. 분신술 같은 걸 쓴 거지. 홍길동, 홍길동도 그러지 참. 손오공 뭐 이렇게 푹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짜 내가 내 몸 밖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내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 가짜 나는 말이에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 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12살, 뭐 이전에 그걸 터득한 거니까 12살 이전에 적어도 이런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은 이건 다 뭐예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야. 타인들이 자기를, 세계가, 어른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곤 하니까 나의 상처를 들키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종의 분신술 아닌 분신술을 쓰게 됩니다. 자, 나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이때 하나의 나라는 게 가짜 나고요. 나머지 하나의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관찰당하는 나고요. 이게 요걸 관찰하는 나야. 그쵸?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봐. 여기에 지금 나 자신이 보여지는 나하고 바라보는 나라고 할 때 보여지는 나가 가짜 나고요. 바라보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가짜, 즉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마음 아프죠? 그죠? 이렇게 자아를 분리시켜 놓고 보여지는 나를 내보내서 수모를 당하게 하고 그걸 바라보는 진짜 나는 덜 다친다.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12살짜리가. 그쵸? 자,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봐. 위선, 가식 이런 일은 다 나쁜 행동이잖아. 사실. 나쁜 거잖아. 위선도 나쁜 거고 가식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선한 척하는 거라든지 혹은 꾸미는 것, 가짜로 꾸미는 거니까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데부터 그런 의욕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작위였다고. 작위라는 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그걸 작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 위선이나 가식 같은 거는 나쁜 일이지, 나쁜 행동이죠. 근데 작위라는 건 선악을, 특히나 악 쪽의 어떤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거니까 뭐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선을 가장한다든지 없는 것을 뭐 있는 듯 해가지고 괜찮은 듯 뭐 아름다운 듯 꾸미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낫다는 거죠, 그죠? 자귀라는 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귀였으며 자귀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그때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12살 무렵에 뭐 이렇게까지 또렷또렷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 갈무리해가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그 무렵에 가지고 있었다는 회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를 활용해야 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는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게 이제 이 이야기의 그 작품의 장편 소설인데요. 쭉쭉 아주 잘 읽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읽기가 편한 그런 소설입니다. 재미있어서 익살스러워서요.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이제 이모가 나오는데요. 처녀야, 아가씨야. 근데 이제 철딱서니가 없어요, 좀. 근데 쾌활하고요, 막 순진합니다. 근데 명랑하고, 근데 그런 그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 여러분 펜팔이 뭔지 아나요? 편지를 주고받는 거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아주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알만한 개념으로 따지면 뭐 무슨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거가 될까? 뭐 그런 게 되는지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르는 사람하고 뭔가 통신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매개가 돼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펜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잡지 같은데 펜팔 하실 분 뭐 이런 코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뭐 간단하게 나이하고 뭐 소개를 하는 거야. 주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하고 편지 주고 펜팔 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요. 그럼 이제 그 주소를 보고 마음에 들면 거기다 편지를 보내. 나는 누구누구인데 어디 잡지에서 당신 보고 연락한다. 서로 친구가 되자. 서로 손편지를 주고받는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19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던 시절이죠, 그죠? 그래서 군인 이영렬과 이모가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나에게 시킨다. 됐죠?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쭉쭉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 그가 누구예요? 이형렬입니다. 이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이제 이건 회상에 의해서 대충 그 편지의 내용들을 요약한 거지. 나가 그죠? 자,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 태우고 숲길을 쌩 달려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 이제 이모 이름입니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점점점 이런 게 보통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아이 재밌다. 자, 이 이모가 지금 이 이모는 사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 시골 동네에서 꼬마 애들을 모아놓고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이모가 볼 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으며 자기가 되게 좋아할 만한 좋은 조건과 마음씨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취향도 그렇고 매력적이야.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잘 보이려고 이형렬에게 잘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인가 뭘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붓기가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면회 가는 걸 못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친구 경자 이모가 이영렬 면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이영렬이 그 이모의 친구인 경자 이모하고 연인 사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모는 막 심리적 상처를 크게 입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TV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기 전 이런 때 시절이겠지. 자,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듣곤 했다. 옛날에 TV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말이에요. 라디오가 사람들의 그 귀를 잡아 놨었죠. 사람들이 다 라디오 앞에 있었고 라디오에다가 사연 보냈었고 막 그지?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사실 눈으로 보는 매체가 아닌데 귀로만 들으면 되니까 사실 라디오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 다른 일 하면서 뭐 들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라디오가 그래서 뭐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러잖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일 다 마치고 집중해서 라디오 앞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바라보면서 연속극을 듣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들어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 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버렸다는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아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졸고 계실까, 그죠? 자, 근데 익살스럽죠. 해학성이 있단 말이야. 이 작품의 제일 그 특징이 재미있어요. 웃긴다고. 그치? 뒤에 또 그런 대목 나옵니다. 봅시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 작품에서 뭐 꽤 의미 있는 소재로 등장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성인 잡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외삼촌이 등장하는데 외삼촌이 명문대 법대에 다닙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죠. 여기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오빠한테 되게 엄한 오빠고 뭐라 그러더라? 요새 유행 뭐? 엄근진? 뭐 이런 말 있죠. 왜 엄숙하고 근엄하고 뭐 진지한 건가? 몰라.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오빠가 즉 이제 외삼촌이 이제 숨겨놓고 보는 잡지로 썬데이 서울이 나와요. 여기 지금 그걸 얘가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외삼촌이 숨겨놓은 거, 이모가 이렇게 빌려온 거 이런 거를 어른들이 보는 잡지를 막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얘기에 워낙 이제 잘 아는 능통한 아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똘똘하니까 이모보다도 오히려 더 예를 들면 어디 있어 맞춤법이나 표현 같은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라고 그죠? 이모가 이영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영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꾸를 이루었다. 뭐라고?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 그런데 이제 요런 게 보세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십시오. 요런 게 익살스러움이야. 해학성을 높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건축업이라는 걸 해놓고 괄호 쳐놓고 가게집 새 놓는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해서 이 건축업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지. 그죠? 그거 생각했다. 건축업에 종사한다 라고 이제 그 편지에는 그렇게 썼던 거죠.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셔서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해놓고 여기다 괄호 또 보세요.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어. 사실이 아니니까. 그치?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익살스러운 말입니까? 그죠? 이모는 거짓말이잖아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근데 이제 펜팔 친구인 이영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제 애인이 되려면 자기를 더 이제 좀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야 하면서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리한, 또 영악한 아이입니까, 얘가? 자,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 거기 성격이 조용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는데.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이 6, 70년대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이런 진술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괄호 안의 진술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해학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더 익살맞은 그런 구석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게 뒤에 문제화되어 있습니다만, 문제 출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비밀을 알고 있는, 사실 이영렬에 대해서 나는, 이 진희는 정보가 편지에 담겨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근데 이모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는 정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거야. 이 서술 주체인 나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게 여기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독자인 우리한테는 재미를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털하게 변해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틋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연애 편지, 본격 연애 편지가 되어가면서는 이제 조카한테 보여주질 않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영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설문조사를 했던데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든가. 아무튼 젊은 여성들한테 무슨 설문조사를 어디서 했나 봐. 근데 남자친구한테 제일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톡 같은 거 전화기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이럴 때 맞춤법 진짜 어이없게 너무 많이 틀릴 때 정이 확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인한테 정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맞춤법 잘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맞춤법, 야, 이때 맞춤법 뭐야? 이렇게 조카한테 물어보던 이모가 진짜 진지하게 사랑에 빠져들어가지고 완전 연애 편지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맞춤법 따위 같은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정도의 사이가 됐는지 맞춤법 틀리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었다. 자,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 이게 이모의 비밀은 그 안에 내용을 알지는 못해도 편지를 계속 은밀하게 주고받고 있었던 거. 할머니 몰래. 그런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혓바닥 밑에 이걸 감추고 있다가 내가 그냥 폭로를 해버리면 이모가 큰일 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재미있는 지문이었고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그럼 봅시다. A와 달리 B는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면 이게 맞네요. 그죠? 답이 1번인데? 참 고맙습니다.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와줘서. 아까 우리 봤지만 A는 이영렬의 편지의 내용을 요약한 거고 그 내용들을. B는 뭐야? 그 간추린 편지, 요약된 편지, 이모의 편지 내용에다가 서술자가 알고 있는 이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괄호 안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맞죠? 그죠? 자, 2번. B와 달리 A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고 했는데 거기 의문을 제시하는, 굳이 만약에 이걸 진술을 맞게 하려면 A하고 B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요? 자, A와 달리 B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그 괄호 안에 그 덧붙어 있는 말에 해당된다고. 그게 건축업이라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고? 아니, 이모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네요. 2번 틀렸고요. 3번.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데 특히 A에는 논평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죠. B에서 지금 계속 자, 여기 덧붙이는 방식이라는 그 괄호 안에 표현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도 진술한다면 요거 B에만 해당되는 진술이 될 수 있겠고 요것도 만약에 서술자가 편지 내용에 논평을 곁들인 거라고 만약에 그걸 해석을 한다면 그거 역시 B에만 해당되고 A는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4번. A와 B는 모두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가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거 아니고요.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B는 서술자가 현재 편지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서술한대요. A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고 B 역시 서술자가 과거에 본 이모의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이지 현재 편지를 읽어가는 방식인 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답이 1번인 거 눈에 보이시죠? 27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나는 남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게 되고 나를 둘로 분리시키고 그렇잖아요. 맞네요. 2번. 나는 이형렬의 편지가 짧으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읽기 편하다고 느꼈다. 거기에 있지. 편지 내용 시작하기 A 부분 바로 위에 이형렬의 편지가 그랬었다라고 해요. 짧다는 것과 함께 읽기 쉽다는 게 장점이었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맞고요. 할머니의 초저녁 잠은 이모가 할머니의 눈을 피해 마음껏 편지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라디오 연속곡 들으면서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모는 막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고요. 이모는 이형렬의 사진을 보고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표현했다. 편지 내용에 이형렬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답 4번이죠. 그죠? 자,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 눈빛이 예쁘다고, 이모의 눈빛이 예쁘다고 이형렬이 편지에다 쓴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모가 자기 이상형은 끝까지 나를 아껴주는 남자? 어쩌고?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그 얘기는 나오지만 이런 건 없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 5번. 이모는 편지에 애틋한 표현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편지의 표현에 대해 나에게 자문을 거의 구하지 않았죠. 그냥 비밀리에 주고받고 그 메신저 역할만 자기가 했던 거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28번 문제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봅시다. 새해 선물의 주인공은 12살밖에 안 된 소녀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나? 지문에서 말이에요. 중략 부분 바로 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대목이야. 그죠?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온 결과, 그 결과 이런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자아를 둘로 분리시켜서 하나는 수모를 겪고 어쩌고 하는 나, 그리고 진짜 참된 나는 세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안 받고 이 상처받는 나를 지켜보기만 하는 나. 자, 2번.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그런데요, 이 문장은 조금 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자, 봐.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세상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앞에서 여기 얘기했듯이, 자,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했듯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이번 선지도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자신한테 라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진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읽힐 위험은 있죠. 봐. 나가 세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읽히면 이건 이제 틀린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진술을 좀 더 명확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3번.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빚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이 한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 있어?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바로 여기 요 선지에서 언급한 아까 중략 있나요? 중략 부분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장들을 언급한 거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4번인데요.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한 것은 나아가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했음을 보여준 것. 그렇죠. 아니 어떤 12살짜리 아이가 말이에요. 맨날 맞춤법 물어보던 이모가 더 이상 맞춤법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굴레 따위는 필요 없을 만큼 그 둘의 관계가, 연애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야.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는 걸 보여주는 예로 당연히 언급할 수 있겠죠. 5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라고 한 것은 나아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모의 편지를 더 이상 직접 읽어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모가 할머니 몰래 또 외삼촌 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들키면 혼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폭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다고요? 그러면 뭐 둘이 함께 가지고 있는 비밀을 둘 다 가지고 있든지, 나는 너의 비밀을 가지고 알고 있고 너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러면 28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번 문제도 역시 세상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문장으로 이해했을 때,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답은 2번은 이제 답이 될 수 없는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9번 갑니다. A와 B를 통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A는 뭐냐면 위선이고요. B는 자귀야. 그러면 그럴 때 가장 적절한 걸 했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선이었고 이게 자귀였는데, 이제 이 둘의 역할은 뭐야? 위선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고 자귀는 더 복잡한 감정인데 그렇게 부더덕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위선이 아니고 자귀다.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아를 둘로 분리해가지고 자기의 심리적인 상처를 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가. 근데 그게, 자, 나는 보여지는 나가 받았던 상처가, 그럼 이제 가짜 나죠. 상처가 위선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오히려 글쎄 몰라. 이건 맞는 말은 아니다. 자귀를 이게 B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건 맞는 진술이 되는 건 아니야. 자귀를 통해 가지고 치유되는 건 아니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야. 그죠? 그냥 다만 그런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좀, 그 무거운 마음은 덜 수 있다는 게 자귀의 기능인 거라. 그죠? 2번, 나는 위선으로 인해 발생한 의욕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나를 분리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자, 위선 때문에 어떤 의욕이 발생합니까? 2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3번, 나는 자귀로 인해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내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오히려 그 내적 갈등, 요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므로써 자기가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짐을 오히려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귀라는 개념을 알게 됨으로써. 3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나는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드는 것을 위선이 아닌 자귀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잖아요. 그죠? 제일 적절한 거 하나 딱 이리로 골라가야 되는 거야. 달려가야 되는 거야. 5번, 나는 위선보다 복잡한 감정인 자귀가, 맞죠? 나 아닌 다른 나에 대한 주변의 비난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위선이나 자귀가 나 아닌 다른 나, 즉 가짜 나에 대한 주변의 비난을 더 많이 받게 하거나 덜 많이 받게 하는 역할을 위선이나 자귀 같은 게 합니까? 그런 거랑 무관하죠. 그죠?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꽤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그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맥락상 아까 읽으면서 위선으로 따졌을 때, 여겼을 때 자기가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내가 위선을 떠는 게 아닐까? 어? 근데 자귀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그거에 대한 진술을 딱 바로 찾아보면 정답 4번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29번 문제까지를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마쳤거든요. 저는 요 다음에 제 5부에 해당하는 화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건데요. 혹시나 언매를 선택해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언매 해설을 들을 사람은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만나겠네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계속 수능 때까지 올해도 계속 이 해설에서는 저를 만나게 될 거고요. 또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기일식, 개념과 기출을 한방 호롱 먹어치운 개기일식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 수능 특강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수능 완성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은 함께 수능까지 가는 날 이 해설 강의들과 함께 자기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나가는데 저랑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요. 화작 선택한 사람은 오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혹시 이 문학을 끝내면서, 공통 과목 중요한 문학을 끝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3월달 시험의 진정한 용도는요,
여러분이 실제 시간 재가면서 진짜 시험으로 자기의 위치나 성적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험으로 본 신유형의 새로운 선택형 수능 또 지문의 구성 방식이 달라진 첫 번째 시험 연습 게임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유의미하다는 거지 이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11월에는 분명히 이렇게 익숙해진 연습들을 거듭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근면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자. 이것만 딱 머릿속에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화작 선택한 학생들과 오후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만나기로 하죠.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